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 뇌성마비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대구 파티마병원 재활의학과 이민영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구 파티마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이민영입니다. 예. 제가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세대가 다닐 나오네요. 때 저희 학교에 이렇게 뇌성마비를 앓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친구 몇 명이 돌아가면서 등하교를 돕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 뇌성마비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이게 정확히 질환명은 아니라면서요? 오. 네, 뇌성마비란 출생 전이나 분만 중 혹은 출생 후에 일정 기간까지 아직 미성숙한 뇌에 다양한 원인에 의한 손상이 생겨 운동 기능 또는 자세 이상이 생기는 질환군입니다.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비슷한 양상을 갖는 질환의 모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발달 중인 아동의 뇌에 손상이 발생하여 자세와 운동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므로 영유아기의 운동 기능 저하와 발달 지연이 주로 나타나지만 이 외에도 손상 부위와 중증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과장님, 사실 뇌성마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자체에서도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나? 이런 좀 편견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잘못된 사실이죠. 자녀가 뇌성마비로 진단받으면 이제 부모들은 당황하시게 되는데 그렇죠. 이는 마비라는 단어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뇌성마비는 증상이나 중증도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장애가 경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뇌성마비 아동이 성장하면서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뇌성마비와 소아마비, 이게 용어는 비슷한데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봐야겠죠? 예, 다른 질환입니다. 뇌성마비는 주로 출생 전후의 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비진행성이고 선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장애와 함께 지적장애나 발작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소아마비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이고 예방접종을 통해 요즘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두 질환은 별개의 질환이므로 진단과 치료 접근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 뇌성마비를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일단 신체 일부가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 있거나 또 원하지 않는데 몸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뇌성마비가 이런 운동장애 말고도 다양한 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뇌성마비는 운동 기능 장애에 초점을 맞춰 정의하지만 미성숙한 뇌에 생긴 병변이 운동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환자에서 인지 발달 지연으로 인해 지적 장애가 흔하게 동반되는데 이는 주로 뇌 손상의 범위와 위치에 기인합니다. 뇌성마비는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 손상이 운동 기능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지능은 연령별로 검사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지능 지수로 측정하고 70점 미만이면 지적 장애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뇌성마비 환자 중 약 절반에서 지적 장애가 동반되므로 매우 흔한 동반 장애입니다. 지적 장애의 정도는 운동 장애의 정도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한 불수의 운동형 아동이 정상이거나 또는 높은 인지 기능을 지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행사장 갔을 때 네.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한 번씩 계속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다행히 옆에 있는 분들이 잘 케어를 해서 상황이 괜찮았는데, 혹시 이 경련도요, 과장님, 네. 흔한 동반 장애라고 봐야 될까요? 네, 뇌성마비 아동 4명 중 1명에서 경련이 동반되며 사지마비형과 편마비형에서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유아에서 조절되지 않는 경련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발달 지연의 원인이 되며 특히 인지 기능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뇌성마비 아동에서 경련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항경련제 투여는 한 가지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 여러 약물을 병용해서 투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련 치료는 신경과와의 협진이 필요합니다. 네. 운동장애, 지적장애, 경련 이렇게 짚어주셨고, 이 밖에도 뇌성마비와 함께 또 어떤 동반장애가 다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네. 많은 수의 뇌성마비 아동에서 구강 운동이나 삼킴 장애가 발생하고 아이가 빨기, 씹기, 삼키기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어 이에 대한 검사 및 재활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또 뇌성마비 아동의 약 50%에서 사시가 있으며 약 15%에서 심한 시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게 네. 오늘은 뇌성마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얼핏 듣기로는 뇌성마비가 왜 생길까? 이게 이제 조산, 뭐 아이가 이제 예정보다 일찍 나오거나 아니면 출생 중에 저산소증이 와서 뇌에 이제 손상을 입게 되면 뇌성마비가 올 수 있다지. 뭐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 뇌성마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뇌성마비의 원인은 많은 경우에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환자의 병력과 임상 양상, 뇌 초음파나 자기공명 영상 검사 등을 종합하여 추정합니다. 이전에는 조산이나 출산 중에 생기는 저산소증을 주된 원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출산 전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규명하고 예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75% 이상이 이런 출생 전 인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에서 20%의 뇌성마비는 출생 후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원인은 출생 후 바이러스 또는 세균 감염, 자동차 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뇌 손상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위험 인자들을 꼽으라면 조산아, 저체중아인데 특히 재택기간 32주 이전에 출생한 조산아 그리고 체중 1.5kg 미만 극소 체중 출생아에서 뇌성마비 유병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뇌성마비의 이제 선천적 원인이 더 큰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유전되는 경우도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뇌성마비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서 첫째 아이가 뇌성마비라 해서 둘째 아이도 유전적 원인에 의해 뇌성마비가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이의 경우에서와 같이 둘째 아이에서도 출생을 전후하여 뇌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 조건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인자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원인이 참 다양한 만큼 뇌성마비의 유형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뇌성마비는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비슷한 양상의 질환 모음이고 뇌 손상 부위나 중증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과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별로 적절히 분류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분류 체계는 이상운동 유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이상운동 유형에 따라서 경직형, 운동 이상형, 운동 실조형 등으로 분류하고 경직형 뇌성마비는 이상운동 유형 중에서 가장 흔하고 경직이란 건 이제 뇌 손상으로 인해 팔다리의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 뻣뻣해지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종종 까치발로 걷거나 무릎을 적절히 펴지 못하기도 하고 양 무릎이 서로 맞닿는 가위 모양 보행을 하기도 합니다. 손과 팔에 경직이 있는 아동은 손을 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손을 사용할 때 팔 전체가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장 흔한 뇌성마비의 유형이 이제 경직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증상이 나타나는 신체 부위에 따라서도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경직형 뇌성마비는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 단지마비형, 양지마비형, 사지마비형, 편마비형 등이 있으며 단지마비형은 한쪽 팔 또는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고 양지마비형은 팔에 비해 양측 다리에 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고 이제 사지마비형은 양측 팔다리에 모두 증상이 뚜렷한 경우입니다. 성장기 아동에서 이러한 경직이 심하면 근육의 길이가 뼈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관절 구축이나 변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리에 경직이 있을 경우에는 웅크림 보행, 가위 모양 보행이라고도 하는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보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평발이라고 하는 편평 외반족이나 발 뒤꿈치를 들고 보행하는 첨적 변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 모든 병이 그렇지만 조기의 발견이 중요하잖아요. 또 일찍 발견하면 그만큼 또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혹시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혹여나 성장 발달이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느린 거 아닌가?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한데 혹시나 뇌성마비인지 아닌지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뇌성마비는 영유아기 시절에는 이제 확정 진단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숙련된 전문가도 추정 진단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체크하기가 조금 어려운 편인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아이가 개월수에 따른 운동 발달의 지연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뇌성마비의 원인 인자가 될 만한 것이 출생 전에 있지는 않았는지 또 체크해 볼 수 있고 이제 또 아동의 팔다리 근육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뻣뻣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반대로 축 늘어지지는 않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이런 것들도 다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제 판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전문가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의심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뇌성마비를 진단을 할까요? 아무래도 이게 뇌 손상이 생겼는지 확인을 하려면 뇌 MRI 검사는 또 필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뇌성마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세한 병력 청취와 함께 운동 발달의 지연, 비정상적인 운동, 자세 이상, 근긴장도 이상, 병적 반사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밀한 의사의 이학적, 신경학적 진찰이 뇌성마비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뇌 MRI 검사, 유발 전이 검사, 뇌파 검사 등도 병변의 부위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 종합적인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검사를 시행해도 60에서 70% 정도에서만 비정상 소견이 발생되고 만약 이상 소견이 있더라도 이게 증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네. 결국 전문의 진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근데 저는 들으면서 궁금한 게 그 아이들은 이제 부모는 처음이니까 네. 이 뭐가 이상 증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이상 증상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상 증상이라는 거는 예. 아이가 이제 팔다리가 너무 뻣뻣하다든지 근 긴장도가 증가돼 있어가지고 발목을 바닥을 향해서 이제 발을 뻗치고 있는다든지 발가락 구부림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이제 팔에 경직이 너무 심하면은 이제 아기가 만세 동작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차렷 동작을 하고 팔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동 범위가 좀 짧게 나온다든지 그런 거를 볼 수 있고 네. 또 몸통의 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통의 힘이 떨어져서 뒤집기라는 이런 발달 단계가 이제 조금 지연된다든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돌까지 영유아기의 뇌의 기능이 이제 급속도로 발달을 하게 되고 또 어릴 때일수록 습득하는 능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기 교육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 그만큼 뇌성마비의 조기 치료가 중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뇌성마비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해서 가능한 이른 시점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환자의 최종 예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치료나 중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뇌 가소성은 어릴수록 좋기 때문에 뇌성마비 재활 치료는 가능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의 많은 병원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부터 이제 고위험군 아기들을 조기 평가하고 재활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 하면은 치료나 중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발달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네, 이제 뇌에 이제 손상이 발생해서 신경 손상까지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뇌는 다시 자라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릴수록 좋기 때문에 이제 결국 뇌 가소성이 어린 아이일수록 좋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조기 발견이 더 중요한 이유를 저는 좀 알아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으로 갈수록 과장님 뇌성마비 이제 합병증에 대한 위험이 커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합병증은 이제 삼킴 장애, 근골격계 합병증 등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적의 영양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킴 장애가 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삼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음식물의 흡인으로 폐렴이 생길 수도 있어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절의 구축이나 고관절 탈구, 척추 측만증 등의 근골격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뇌성마비 환자에게 있어서 재활 치료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또 어디서 어떤 얘기로는 뇌성마비의 경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서 근력 운동이 오히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운동 치료는 꼭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제 재활치료는 이제 크게 뭐 운동치료와 작업치료로 나누게 되는데요. 운동치료는 일반적으로 자세 잡기, 그다음 조절 운동, 이제 근력 강화 운동, 관절 구축 예방을 위한 관절 운동 등을 포함하고 뇌성마비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추가합니다. 기립대, 경사대 등의 기구를 활용한 훈련도 시행합니다. 적절한 근력 강화 훈련을 한다면 경직을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보행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근력 강화도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는 뭐 뇌성마비 아이 때문은 아니고 어머니 때문에 재활 치료하는 데를 이제 가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말씀하신 이제 운동 치료가 있고 또 방을 옮겨서 작업 치료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소근육 발달이라든가 뭐 인지 기능 향상이라든가 집중력 향상 뭐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소근육 운동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재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소근육 운동을 하는 이제 작업 치료는 주로 팔이나 손의 미세 동작 기능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뇌성마비 아동은 도구를 사용하고 이제 다양한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과 팔에 경직이 있는 아동들은 증상이 있는 쪽 팔을 덜 사용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손을 사용할 때 팔 전체가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패턴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러한 패턴을 치료를 통해서 좀 교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뇌성마비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갑자기 퀴즈를 내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갑자기요? 퀴즈에 선물도 네. 있나요? 선물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맞춰보세요. 뇌성마비 치료에 이게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우와. 별별 씁니다. 세 글자예요. 별별수요? 네, 세 글자예요. 글쎄 모르시겠죠? 언뜻 떠오르지를 않네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보톡스요. 네? 보톡스요? 네네. 생각도 보통 못하셨죠? 미용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과장님, 턱에 맞고 보톡스가 치료에 쓰이는 게 맞습니까? 네, 보톡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보툴리늄 독소 주사는 네. 이제 뇌성마비 환자에서 경직 감소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우와. 실제로 저도 이제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보톡스는 근육에 국소적으로 작용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뭐 그리고 또 주사에 따른 통증이 뭐 별로 없고 시술 방법이 매우 간편해서 어린이한테 큰 부담 없이 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주사 효과는 3에서 6개월 가량 지속됩니다. 이제 주사 후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도 같이 병행한다면 기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톡스 주사 치료와 함께 경직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다른 약물 치료도 뇌성마비 아동들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보톡스는 경직되는 부분 어느 곳에든 부위 상관없이 맞을 수가 있는 거죠? 뭐 팔, 다리, 어깨 등등 상관없나요? 네, 뇌성마비 아동들에서 대표적으로 경직이 생기는 근육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리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근육에 경직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주사를 맞고 뭐 팔에 경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전완근 쪽에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네. 네. 보톡스가 또 도움이 된다니까 참 신기합니다. 네, 일단 정답자는 없는 걸로. 없는 네. 걸로 뭐 안 사주시는 걸로.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보행을 돕는 보조기 치료도 많이들 고려하실 것 같아요. 이게 보조기의 종류, 또 적용 시점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다리 보조기기나 보행기 등과 같은 이런 보조 도구들은 보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절 구축이나 변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의 경직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팔 보조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의 종류와 적용 시점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연령, 운동 능력의 정도, 사지 변형의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많은 수의 뇌성마비 아동이 실제로 재활 보조기구를 통해서 기능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도구의 결정은 전문의 진찰이나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예. 뇌성마비 그 아동들이 생활하다가 수술을 또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경우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수술은 크게 정형외과적 수술이랑 신경외과적 수술이 있습니다. 정형외과적 수술은 관절 구축이 심해지고 골격의 변형이 나타났을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입니다. 대개 만 5세 이후에 경직형 뇌성마비 어린이에게 시행하게 되는데 너무 일찍 수술을 받게 되면 어린이가 성장함에 따라 수술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할 수도 있어서 현재의 운동 기능을 고려하여 알맞은 나이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외과적 수술로는 약물이나 보톡스 등의 치료를 시행해도 근육 경직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시행하는 척수 뿌리 절제술, 척수강내 바클로펜, 펌프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 후에 적절한 재활 치료는 기능의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뇌성마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환자도 그렇겠지만 환자 가족, 특히 이제 부모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환자와 보호자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뇌성마비는 아이마다 증상이 매우 다양하지만 조기에 재활 치료를 시작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예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들이 적절한 재활 치료를 통해 스스로 보행이 가능해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양한 사회적인 지원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겠죠. 이 뇌성마비도 역시 초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파티마병원 재활의학과 이민영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